그쪽에 있는 가축 농장을 사서 그거를 포도밭으로 바꿉니다. 73년에 아까 포도밭을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74년에 첫 와인을 만듭니다. 그해 수확한 포도들을 최적으로 블렌딩해서 최상의 와인을 만들자, 이 철학을 가지고 인시그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만들 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꼭 까베르네 소비뇽이 메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해 작황을 보고 혼합을 해서 최상의 와인을 만드는 게 모토니까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미국 와인 중에 많이 유명한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하고요. 그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와인이죠. 인시그니아를 준비했습니다. 조셉 펠프스라는 이분은 나파밸리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원래 콜로라도 주에서 아주 성공한 건설업자였더라고요. 근데 1973년에 나파밸리 안에 세인트 헬레나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가축 농장을 사서 그거를 포도밭으로 바꿉니다. 이분이 건설업을 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도의 재배와 양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이분이 배웠던 과정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다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배하고 양조를 배웠고요. 물론 그 유명한 로버트 몬다비 같은 분들도 이분이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자 역할을 해서 거기서 배운 것들도 있고요. 73년에 아까 포도밭을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74년에 첫 와인을 만듭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그 전 미국 와인하고는 다르게 그해 수확한 포도들을 최적으로 블렌딩해서 최상의 와인을 만들자, 이 철학을 가지고 인시그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르도의 좋은 샤또들에 있는 와인 메이커들의 철학하고 같거든요. 보르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기타 등등의 품종을 심어서 그해 수확을 하죠. 가지고 있는 포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낼까, 이렇게 하는 게 보르도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를 미국 나파밸리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르도의 유명한 와인들의 블렌딩 비율을 보면 매해 달라지거든요. 어떤 한 해는 까베르네 소비뇽 농사가 안 좋았다, 그럼 메를로 비중이 올라가기도 하고 최적의 비율로 혼합을 해내는 건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걸 시도해서 인시그니아라는 와인을 만드신 거고요. 보통의 신대륙 와인들은 레이블에 포도 품종을 써놓잖아요. 근데 인시그니아에는 보면 포도 품종이 안 써 있습니다. 레드 와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만들 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꼭 까베르네 소비뇽이 메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해 작황을 보고 혼합을 해서 최상의 와인을 만드는 게 모토니까요. 그래서 이 인시그니아 와인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만든 보르도식 레드 블렌딩 와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파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다음에 물론 로버트 몬다비도 나오고 다른 컬트 와인 메이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가죠. 와인을 따라놨는데 이게 좀 어려요. 2022 빈티지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인시그니아를 디캔터에다 좀 따라 놓고 디캔터에 있던 건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짝 나중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와인, 조셉 펠프스 비니아즈에서 나온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22 빈티지고요. 비밀호 점수는 4.3점. 얘는 할인받아서 12만 원대에 구입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12만 원대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조셉 펠프스 비니아즈에서는 엔트리급 와인이에요.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 제일 저렴해요, 이 와인이. 이 와인을 만든 포도는 79%는 이 조셉 펠프스 비니아즈에서 소유한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고, 나머지 21%는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 그 사람들이 수확한 포도로 양조를 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라 하면 그냥 아무 포도를 사다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다 자기 밭에서 나온 걸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블렌딩은 22 빈티지 같은 경우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91%, 나머지 9%는 뿌띠베르도, 까베르네 드 프랑, 말백, 그리고 메를로까지 섞었다고 합니다. 역시 각 해마다 블렌딩의 비율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16개월 동안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고요. 그 중에 48%는 새 오크 배럴인데, 그 48%의 새 오크 배럴도 절반씩 프렌치 오크 배럴, 아메리칸 오크 배럴을 썼다고 합니다. 나머지 52%의 오크 배럴은 사용했던 오크 배럴인데, 거기도 프렌치 오크 배럴이랑 아메리칸 오크 배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숙성을 한 오크 배럴만 해도 변수가 4개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프렌치 오크 배럴을 쓰게 되면 토스트나 바닐라 풍미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탄닌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실키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하게 되면 바닐라나 코코넛 풍미가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이 아메리칸 오크는 약간 달달한 성분도 있고요. 와인의 질감도 굉장히 크리미하게 변합니다. 그러니 이 4가지 변수를 다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쪽 와인은 굉장히 다채로운 풍미의 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와인, 색깔은 짙은 룸인데 테두리가 아주 보라보라합니다. 아직 어린 티를 내고 있어요. 향은 정말 강렬합니다. 1차 향에서는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이런 게 주도적이고요. 약간 상큼한 라즈베리도 있고요. 달달한 꽃향이 올라옵니다. 2차 향 쪽은 되게 다채로워요. 빵 구운 토스트 있죠. 그 토스트 향도 있는데 바닐라도 있고 코코넛 향도 좀 있습니다. 코코아 가루 그 향도 좀 있고요. 잘 익은, 잘 말린 그런 과일 맛, 이게 3차 향인 것 같고요. 좀 젖은 흙향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 탄닌은 꽤 높아요. 높은 탄닌인데 이게 엄청 조여요 이 정도 탄닌은 아니에요. 적당히 조인감이 있는 이 정도 느낌이고요. 산도는 그냥 중간 플러스 정도, 약간 온화한 정도의 산도입니다. 너무 찌르지도 않아요. 풀바디 와인이고 알코올은 14.5%네요. 역시 나파는 잘 익습니다. 14.5%의 알코올이 나올 정도로 당도를 쫙쫙 올렸습니다. 강렬한 풍미의 강도. 여운은 굉장히 길어요. 라즈베리가 쭉 지속되는 여운인데 그러면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합미는 엄청 좋죠. 밸런스에서 약간 뭔가 씁쓸한 게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이거를 0.5점 감점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풍미 강도 강렬함, 여운의 길이 길고 그럼 감점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매우 좋은 와인과 훌륭한 와인 사이 정도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훌륭한 와인 하겠습니다. 제 비비노 점수는 이거는 4.3점 줘도 충분할 것 같고요. 22년 빈티지라서 좀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마실만 한데요, 이 정도면. 지금 마셔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뭐 숙성 잠재력도 분명히 충분히 있는 와인이고요. 놔둬도 버틸 수 있는 산도와 탄닌과 알코올의 수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아주 훌륭한 이 가격대에서는 최상인 나파밸리의 보르도 블렌딩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와인, 바로 그 와인 인시그니아입니다. 비비노 점수는 4.5점. 얘는 할인받아서 30만 원대 아주 후반에 샀습니다. 이 인시그니아 22 빈티지의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는 총 6개의 자기 소유 밭에서만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까처럼 신뢰하는 생산자 이런 거 없고요. 까베네 소비뇽이 92%, 나머지 8%는 뿌띠베르도, 까베네 네프랑, 말백까지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메를로를 안 썼네요. 이것도 해마다 다 블렌딩이 달라지고요. 24개월 동안 새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만 숙성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그 오크에서 오는 영향이 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와인. 와, 색깔은 이것도 깊은 루비예요. 근데 이것도 테두리는 보라보라합니다. 얘도 어린 와인 티를 내고 있고요. 와, 어리네요. 세요.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는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어림인데 얘는 약간 한계선에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요. 향의 강도는 강렬한 산딸기 같은 새콤달콤한 향이 있고요.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있는 것 같고 달달한 붉은 꽃향도 좀 있습니다. 허브류가 약간 있는데 약간 스파이시한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바닐라 강렬하고요. 삼나무도 좀 있고요. 좋은 커피 향이 쭉쭉 올라오고요. 3차 향 쪽에서는 여기서는 말린 과일 뭐 이런 게 없네요. 그 대신 여기는 말린 담배 이파리 이런 향이 좀 있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이 탄닌이 너무 좋아요. 양은 한 중간 플러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탄닌이 아주 쭉쭉 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요 지금. 산도도 높은 산도인데 막 찌릅니다 지금.
풀바디 와인이고요. 알코올은 14.5%. 똑같네요, 아까랑. 풍미의 강도는 강렬하고 여운은 약간 씁쓸하지만 아주 긴 여운이 있고요. 이것도 복합미는 아주 훌륭하고요. 밸런스는 약간 씁쓸한 게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풍미 강도 강렬하고 여운의 길이 길고 이것도 훌륭한 와인이고요. 지금 따서 드시는 건 반대고요. 한 3년, 5년 최소한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얘는 좀 더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품질은 높은데 현재 너무 어려워요. 오늘 2026년에 평가한 22년 와인에 대한 비비노 점수는 4.1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와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하지만 또 3년, 5년 후에 마시면 이건 엄청 좋은 와인이겠죠. 상상컨대 뭐 4.5, 4.6 막 넘어갈 것 같은 와인인데 한 줄 평은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만든 고품질 와인입니다. 디켄터에 있던 거를 마시고 살짝 비교를 해봐야겠죠? 디켄터에 1시간 정도 뒀던 와인이죠. 같은 인시그니아. 뭐 향은 비슷합니다. 강렬함의 정도도 비슷하고. 탄닌이 좀 부드러워지고요. 산도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어린데 마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와인을 억지로 마시려면 디켄터에 따라 놓으면 그 찌르는 산도와 너무 조이는 그 탄닌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하지만 뭐 이 안에서 막 확 좋아진다거나 막 3차 향이 막 발현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인시그니아 따면 너무 어리다. 근데 뭐 혹시 또 이런 거를 따면 어떨까 하는 게 궁금하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